이제 우리 엄마 모실 차례야. 장모님한테 못다한 효도는 우리 엄마한테 해줘. 저는 지금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는 3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과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었지만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저희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손님들을 내 자식처럼 대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식당에 자주 오시던 단골 손님 중 한 사람이 바로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첫 인상은 정말 예의 바른 손님이었어요. 식사를 하고 나면 항상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어머니께 감사 인사도 빠뜨리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어머니는 그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딸 아직 결혼 안 했는데 한번 만나볼래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에게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워낙 극찬을 하시니까 한번 만나보기로 했죠. 그리고 첫 만남은 어머니 식당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였습니다. 그는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제 말을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께 많은 신세를 지고 있어요.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그는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였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어머니께도 항상 안부를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식당에 들를 때마다 주방 일을 거들기도 했죠. 어머님, 이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무거우시잖아요. 아이고,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그는 무거운 식재료를 나르는 일도 설거지를 돕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그를 보며 정말 흐뭇해하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주방에서 기름에 손을 대이는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보인 행동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즉시 어머니의 손을 찬물에 담그게 하고 바로 근처 약국에 달려가 화상 연고를 사왔습니다. 이거 바르시면 금방 나으실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발라주세요. 고맙다. 정말 아들 같네. 당연한 일 하는 거죠. 어머님이 편찮으시면 제 마음도 불편하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라면 믿고 결혼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얘야, 저 사람 놓치면 안 돼. 요즘 저런 남자 어디 있니?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그는 정말 성실했어요. 혼수 준비를 할 때도 제 의견을 존중해줬고 예물을 고를 때도 어머니께 먼저 여쭤봤습니다. 장모님, 이 반지 어떤 것 같으세요? 예쁘다. 우리 딸 손에 잘 어울리겠어.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장모님 눈은 역시 정확하세요. 결혼식 날 그는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따님은 잘 보시고 살겠습니다. 제 목숨처럼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시며 그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우리 딸 부탁한다. 아프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해줘. 걱정 마세요, 장모님.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도 하객들도 모두가 우리 결혼을 축복해 주었으니까요. 신혼 초에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장모님은 어떠셨어? 전화 드렸어? 아까 통화했어. 요즘도 식당 일이 바쁘시대. 그럼 주말에 들러서 도와드려야겠네. 내가 설거지라도 할게. 이런 대화들이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니, 그가 철저하게 꾸며낸 거짓이었었죠. 지금 전까지 보여준 모든 모습은 연기였고 진짜 그의 모습은 결혼 후에야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신혼 석 달이 지날 무렵부터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기에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는 점점 커졌고 저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제가 결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신혼 석 달이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요.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 뵈러 갈까?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의 대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나도 꼭 가야 해.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오래 못 뵀잖아. 엄마가 당신 보고 싶어 하시던데. 에이, 전화로 안부 여쭤보면 되지. 매번 같이 갈 필요 있어? 이상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먼저 어머니께 들르자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가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반찬을 만들어 보내주셨습니다. 김치며 멸치볶음이며 정성스럽게 여러 가지를 담아주셨죠. 와, 우리 장모님 손맛은 역시 최고야. 남편은 반찬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안심했어요. 여전히 어머니의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싶었죠. 그럼 다음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고맙다고 해. 그래야지. 하지만 남편은 반찬을 다 먹을 때까지도 어머니께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주에 이런 말을 제게 했어요. 장모님한테 연락해서 반찬 좀 더 부탁해봐. 기왕이면 우리 엄마 것도 같이. 뭐?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장모님이 요리 잘하시잖아. 우리 엄마는 손맛이 별로라서. 그냥 조금만 더 만들어 달라고 해봐. 아무래도 그건 좀. 뭐가 문제야? 어차피 만드는 거 조금 더 만들면 되잖아. 남편의 말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우리 집 가정부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어머니께 차마 그 말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직접 반찬을 더 만들어서 시댁에 보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며느리야, 반찬 고마워. 근데 다음엔 이것도 해줄 수 있어? 시어머니는 제가 만들지 않은 반찬 몇 가지를 주문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시어머님한테 내가 반찬 만들어 드린다고 했어? 그랬지. 저번에 그 반찬 당신이 만든 거 맞잖아. 아니, 그걸 뭐하러 이야기해? 뭐가 문제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반찬 해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 며느리야, 미안한데 이번 차례 음식 네가 준비해 줄 수 있겠니? 내가 요즘 손목이 좀 아파서. 네? 그럼 제가 전부 다요? 응,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네가 요리 잘한다고 자랑을 하도 해서 맡겨도 될 것 같아. 저는 멍하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부 혼자서 다 준비하라니. 어머님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 많은 명절 음식을 나 혼자 다 하라고? 남편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우리 엄마가 손목이 아프시다잖아. 그리고 며느리면 당연히 해야지. 다른 집도 원래 다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장모님이 식당 하시니까 당신도 음식 만드는 거 익숙하잖아. 그냥 조금만 더 만들어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저는 명절 이틀 전부터 밤늦게까지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도 식당 일 끝나고 오셔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괜찮겠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엄마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명절 아침 상을 다 차려놓고 나니 온몸이 쑤셨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며느리가 손맛이 좋네. 역시 식당집 딸이라 달라. 다음에도 이렇게 부탁해도 되겠어? 당연하죠. 언제든 말만 해요, 엄마. 남편은 제 힘든 기색은 전혀 살피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제사와 명절 음식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번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고 남편은 그게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과 대화를 나누다가 결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 병원 모시고 가야 해. 건강검진 받으셔야 하거든. 알았어. 그럼 우리 엄마도 같이 예약해야겠다. 장모님은 바쁘시잖아. 식당도 있고.
우리 엄마는 혼자 계시니까 이번에는 엄마한테 신경 좀 써줘. 그래도 어차피 가는 김에 우리 엄마도 같이 가면 좋잖아. 장모님은 건강하시잖아. 매일 식당에서 움직이시는데 뭐. 우리 엄마는 집에만 계셔서 운동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각별하게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일로 매일 힘들게 일하시는데 그걸 건강하다고 표현하다니요. 당신 그 말은 좀 그런 것 같아. 뭐가? 우리 엄마도 나이 드시면서 점점 힘드시거든. 알았어. 장모님은 나중에 시간 나면 가면 되잖아.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병원 갈 때는 하루 휴가를 내면서도 친정엄마 병원은 단 한 번도 동행하지 않았어요.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연락이 와서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하면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갔잖아. 엄마가 아프시다는데 어떡해. 병원비 많이 나가겠네. 우리 생활비도 빠듯한데. 이 상황에서 돈 이야기가 나와? 아, 알았어. 빨리 다녀와. 아, 맞다. 저녁은 차려놓고 가. 남편의 말투에는 배려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불편함만 생각하는 거였죠. 저는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보여줬던 그 다정한 모습은 모두 연기였다는 것을요. 남편은 철저한 마마보이였고 자기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안중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 사람과 평생을 살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결혼한 지 1년 반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피곤해 보이시던 어머니께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어요. 저는 별일 아니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어머니께서 다시 병원에 가셔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그래, 괜찮아. 그냥 확인차 한 번 더 보자는 거래. 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진료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보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과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딸입니다. 그렇군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암으로 확진되었고 안타깝게도 사기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기 대장암이라니. 저는 현기증이 날 것 같은데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럼 생존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년 생존율이 10% 정도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더 이상 의사 선생님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담담했던 표정과는 달리 어머니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와서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달래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강하신 분이셨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충격을 받고 위로해 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친정어머니를 그렇게 아들처럼 대하시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보, 엄마가 대장암 말기래.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뭐? 대장암? 사기래. 의사 선생님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식당은 누가 운영하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요?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장모님이 아프시면 식당은 대체 누가 운영하냐는 거지. 그리고 우리 집 반찬도 문제네.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우리 엄마가 암 말기라고. 알아.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암이면 생각보다 치료비도 많이 들 텐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모님의 생명보다 반찬 걱정을 먼저 하다니. 이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요? 당신 정말 그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할 말이야?
에이, 나도 걱정되긴 하지. 근데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하잖아. 남편은 여전히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바로 입원 날짜를 정하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직장에 휴직계를 내고 어머니 곁을 지키기로 했어요. 나 당분간 휴직하고 엄마 간병할게. 휴직? 그럼 월급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엄마가 아프신데? 에휴,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남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친정어머니를 간병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한 건가요? 최소한 주말에라도 병문안 좀 와줘. 엄마가 말은 안 해도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안 돼. 주말에 우리 엄마 모시고 온천 가기로 했어. 뭐? 이미 예약했는데 어떡해. 우리 엄마 요즘 허리 아프시다고 해서 가려는 거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는 암으로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시어머니와 온천 여행이라니. 그럼 다음 주에라도 와줘, 제발. 알았어. 그때 봐서 시간 나면. 하지만 그 시간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본격적인 항암 치료가 시작된 이후로 구토와 탈모, 극심한 통증. 어머니는 부작용으로 너무나 힘들어 하셨어요.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이번 치료가 끝나면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나한테 왜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괜히 너까지 힘들게 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한때 그렇게 포동포동하던 손이 이제는 앙상한 뼈만 남았어요. 사위는 요즘 많이 바쁘니?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쁜가 봐요. 조만간 올 거예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께 남편의 냉담함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 바쁘겠지.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 어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었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암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와줘. 엄마가 당신 많이 보고 싶어 하셔. 근데 이번 주는 진짜 못 가. 금요일에 회식 있어. 회식이 지금 중요해? 우리 엄마 얼마 못 사실 수도 있다고. 야,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 그리고 내가 가면 뭐해? 의사도 아닌데. 당신이 의사여서 오라는 게 아니야. 인간적으로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지. 시끄러워. 나 지금 피곤하다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도는 요즘 어떠니? 네, 어머님. 치료를 받고 계시긴 한데 앞으로 좋아지시겠죠. 그래? 너가 정신이 없겠네.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주고 있는 거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친정어머니가 암으로 투병 중인데 아들 밥 걱정이 먼저라니요. 제가 요즘 병원에서 지내느라. 알아. 근데 우리 아들도 챙겨야지. 남편을 굶기면 안 되잖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어머니의 생명보다 자기들 밥 먹는 게 더 중요한 건가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얘야, 너 괜찮니? 네? 저요? 전 괜찮아요, 엄마. 사위가 요즘도 너한테 잘해주니?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를 다그쳤어요. 집안일이 안 되어 있다고, 밥이 제때 준비되지 않았다고. 심지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며 푸념까지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힘들면 그만둬도 돼.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 생활 말이야. 행복하지 않으면 끝내도 돼. 엄마가 허락할게. 어머니는 다 아셨던 겁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 남편이 얼마나 냉정한지. 그런데도 제 앞에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견디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 결혼을 끝내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드린 후에 실행하기로 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투병 생활이 석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갈수록 심해졌고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셨어요. 저는 밤낮 없이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물 한 모금 드시는 것도 화장실 가시는 것도 혼자서는 힘드셨거든요. 간호사들도 제게 좀 쉬라고 했지만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남편의 불평이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병원에서 쪽잠을 자고 갈아입을 옷을 챙기기 위해 주말에 잠깐 집에 들렀을 때였어요. 야,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집 꼬라지 좀 봐. 먼지가 얼마나 쌓였는데. 미안해. 내가 병원에만 있다 보니까. 그래도 집안일은 해야지. 나도 회사 다녀오면 피곤한데 집이 이 모양이면 어떡해? 지금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당신은 집안일이 그렇게 중요해? 나도 힘들다고. 매일 혼자 밥 먹고 빨래도 점점 쌓이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그나저나 내일 시간 되면 병원 좀 들러줘. 요즘 엄마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 내일은 우리 엄마랑 병원 가기로 했는데. 당신 어머니는 건강검진이고 우리 엄마는 암 환자야. 목소리 낮춰. 그래, 알았어. 내일은 못 가고 대신 모레 갈게. 하지만 남편은 약속했던 모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핑계는 항상 있었어요. 야근, 회식, 감기 몸살. 매번 다른 이유였죠. 어느 날 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달려왔고 저는 복도로 나가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엄마 상태가 위급해. 지금 당장 와줘. 지금? 밤 12시야. 내일 아침에 갈게. 내일 아침에는 늦을 수도 있어. 제발. 에이, 알았어. 나 출근해야 하는데. 그럼 좀 이따 갈게. 2시간을 기다렸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밤 남편은 제 전화를 끊고 집에서 푹 자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그날 밤을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보호자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어 계셨지만 얼굴에는 긴 투병 생활 동안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는 제대로 효도 한 번 못했어요. 며칠 후에 어머니는 결국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정말 위독하셔. 제발 와주라. 이게 마지막 기회야. 알았어. 저녁에 갈게. 그날 저녁 남편은 정말로 병원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입원을 한 뒤로 처음이었죠. 하지만 병실 문 앞에서 멈춰섰어요. 들어가기 싫은데 병원 냄새 나. 뭐라고? 아니, 그냥 잠깐만 들렀다 갈게. 회사 일도 있고. 남편은 병실에 5분도 채 머물지 않았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 계신 어머니를 힐끗 보더니 수고해. 라는 말만 남기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어머니는 그날 밤 제가 보는 앞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계셨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례식 해야겠네. 회사에 이야기할게. 목소리에는 슬픔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덤덤할 뿐이었어요. 장례식장은 어머니를 아끼던 분들로 붐볐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들, 이웃분들, 친척들. 모두들 어머니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셨어요. 사장님 참 좋은 분이셨는데. 조문객들의 위로를 받으며 저는 3일을 버텼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장례식장에 와 있었지만 그 와중에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조문객들과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사위분이시죠? 장모님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식당 단골이셨던 분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그렇죠. 장모님이 사위분 참 자랑 많이 하셨는데 친엄마처럼 잘 따른다고. 아, 그러셨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이제 좀 쉬어. 너 한 달 넘게 병원에서만 있었잖아. 남편이 처음으로 제 걱정을 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참, 그리고 말인데. 우리 집에 엄마를 모셔올까 해. 뭐? 우리 엄마 혼자 사시잖아. 이참에 같이 사는 게 어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어머니 장례를 치른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시어머니를 모셔오자고요? 지금 무슨 소리야? 왜? 나쁘지 않잖아. 어차피 장모님도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 엄마 모실 차례지. 무슨 차례를 말하는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거 당연한 거잖아. 그리고 장모님이 한순간에 허망하게 가시는 거 보니까 나도 많이 느낀 게 있어. 당신도 장모님한테 못다한 효도를 우리 엄마한테 하면 되지. 그 순간 저는 이 사람과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그래, 역시 네가 현명하네. 시어머님 모시고 살게 대신 조건이 있어. 같이 살기 전에 시어머님 효도 여행 보내드리자. 당신이 예전부터 보내드리고 싶어 했잖아. 오, 좋은 생각이네. 우리 엄마 일본 온천 여행 가고 싶어 하셨는데. 그럼 다음 주에 여행사로 같이 준비하러 가자. 그래. 남편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데려갈 곳은 여행사가 아니었어요. 바로 법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금까지 모아둔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문자 메시지들, 통화녹음과 병원비 영수증, 증인 명단. 사실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약속했던 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신나게 옷을 차려입고 나왔어요. 자, 가자. 우리 엄마 온천 보내드리러. 저는 차분하게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소송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여행사가 어디더라? 조금만 가면 나와 곧 알게 될 거야. 차 안에서 남편은 계속 들떠서 시어머니 이야기만 했습니다. 어떤 온천이 좋을지, 며칠이나 보내드릴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법원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남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 여기가 어디야? 여행사 아닌데? 여행사는 아니야. 저는 침착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방을 들고 법원 건물을 향해 걷기 시작했죠. 야, 어디 가? 여기 법원이잖아. 남편이 황급히 따라왔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맞아, 법원이야. 법원은 왜? 무슨 일 있어? 이혼하러 왔어. 그 말과 동시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지금부터 그 절차 밟으러 가는 거고.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남편은 당황한 목소리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갑자기라고? 당신한테는 갑자기일 수 있겠지. 그런데 나는 최소한 3달 전부터 준비했어. 무슨 준비? 이혼 준비, 증거 모으고 변호사 상담받고 서류 준비하고.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기록했어. 이게 무슨... 엄마가 암 진단 받았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반찬은 누가 해줘? 그 말했잖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위급하다고 전화했는데 당신은 자고 있었지. 1달 넘게 단 한 번도 병문안 안 왔고. 그리고 어제 엄마 장례 치른 다음날 당신이 뭐라고 했어? 우리 집에 시어머니 모셔오자고? 장모한테 못다한 효도를 시어머니한테 하라고?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너무하잖아, 당신. 인간적으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부분은 없던 일로 할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당신은 우리 엄마를 가정부처럼 부렸잖아.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무시했지. 아니야. 나는 장모님을.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 번이라도 먼저 한 적 있어? 아플 때 안부라도 물은 적 있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하고 주말마다 찾아가고 용돈도 꼬박꼬박 드리면서. 그건 내 엄마니까 당연한 일이지. 사위한테 장모는 부모가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꾹 눌렀습니다. 지금 무너져버리면 안 됐거든요. 들어가자. 시간 없어. 저는 법원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오며 소리쳤어요. 야, 정말로 이혼할 거야? 진심이야? 당연하지. 여기까지 온 게 장난으로 보여?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법원 로비에 들어서자 남편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비켜줘. 이러다가 시간 놓쳐. 안 돼. 나 이혼 안 해. 당신이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소송 걸면 끝이야. 소송? 무슨 이유로? 이유야 많지. 배우자 부모에 대한 학대, 정서적 폭력, 부양 의무 위반. 저는 차분하게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변호사님께 상담받은 내용들이었어요. 학대는 무슨, 나 한 번도 때린 적 없어. 신체적 폭력만 학대가 아니야. 정서적 학대도 있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들 전부 다 해당돼. 남편은 할 말을 잃고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서 상담실로 향했어요. 상담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서류들을 모두 제출했고 상담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이 정도면 재판 진행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분도 함께 오셨나요? 네, 같이 들어오진 않았고 밖에 있습니다. 그럼 조정 절차부터 진행하시는 게 좋겠네요. 양측이 합의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 남편은 로비 벤치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상담 끝났어. 다음 주에 조정 절차 들어간대.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섰어요. 조정에서 합의하면 재판 안 해도 돼. 내 조건은 간단해.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당신 명의로 된 전세 보증금 중 절반. 위자료 5천. 그건 너무 많잖아. 뭐가 많아? 내가 3년 동안 당신 집안일하고 명절 음식 만들고 우리 엄마 무시당하면서 차문값이 5천이면 정말 싸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지금 당장?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부모님께 빌리든 대출받든. 아니면 재판 가서 더 많이 줘도 되고.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일주일 동안 생각해봐. 합의할 건지 재판 갈 건지. 연락 기다릴게. 잠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힘이 없었어요. 정말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 없어. 저는 붙잡는 남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제 끝이야, 우리. 법원을 나서는데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줄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에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할게. 조건 들어줄게. 그러니까. 재판 없이 끝내는 게 서로한테 좋아. 현명한 선택이야. 정말 돌아올 수 없어? 우리 이미 끝났어.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조정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재판으로 가면 더 불리하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조정실에 마주 앉았을 때 남편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양측 모두 합의 조건에 동의하시는 거죠? 조정위원님이 최종적으로 확인하셨습니다. 네.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은 전세금 50대 50으로 합의하시는 거고요. 지급 기한은 3개월 이내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조정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남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기 나. 할 말 없어. 이제 정말 끝이니까 연락도 하지 마. 그래도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어서. 저는 잠시 그를 쳐다봤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미안함은 당신 어머니한테 하세요. 앞으로는 효자 노릇 실컷 하시면서 사시고. 저는 그를 두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미안해라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며칠 후에 위자료가 입금되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께 돈을 빌렸다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입금 확인했어. 이제 정말로 연락하지 마.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시댁 식구들 번호도 전부요. 그리고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너무 많은 안 좋은 기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짐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셨던 반찬통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냉장고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반찬통을 꺼내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이제 잘 살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반찬통을 정성스럽게 씻어서 보관했습니다. 이건 버릴 수가 없었어요. 새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원룸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돈으로 얻은 저만의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예전 동네를 지나가는 길에 멀리서 전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팔을 잡고 의지하며 걷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있었고요. 역시 마마보이는 안 변하는구나.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삶이 제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어머니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한 모습으로 식당에서 웃고 계셨어요. 꿈에서 깨어나니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결혼 전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죠. 진짜 그 사람을 알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가 여러분의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더 단호하게 행동했어야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힘든 관계에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끝내는 것도 용기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도 용기고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